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7회 모의고사죠. 회계원리 7회 모의고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회부터 5회까지가 좀 난이도가 좀 약간 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6회서부터 이제 10회, 이거 중간 정도 난이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하는 것보다는 범위도 좀 사실 조금 더 넓고요. 이렇게. 그다음 문제도 약간 더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건 뭐냐면 이제 복습하는 거. 내가 회계 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지 혹시 모르는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데를 잘 채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세요. 자, 우리 IFRS에 맞지 않는 설명이 뭐냐? 이건 뭐 기초적인 거고요. 자, 먼저 가 보세요. 건물 취득시 납부와 뭐 취등록세, 등록세를 얘기하는 거죠. 얘는 자산원가가 돼야 돼. 그래서 뭐랑 비교되냐면 보유세인 재산세랑 비교하자. 재산세는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하고 취득세는 자산 처리한 다음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지문 보세요. 가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나 보겠습니다. 사용 중인 본사 건물에 대한 페인트죠. 도색하는 거죠. 얘는 수익적 지출이니까 나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나 단기 비용 처리한다. 맞습니다. 자, 다번 보시면 기계장치 설치 시 발생한 시운전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핵심은 설치할 때 설치 이렇게 그러니까 최초에 설치할 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자산을 자산으로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 때 발생하는 모든 지출액을 다 자산 처리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운전비도 자산원가에 들어가고 그 옆에다 써보세요. 뭐가 나냐면 시제품을 매각합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취득원가 차감한다. 거기까지 아시면 되고 얘는 취득원가에 포함. 따라서 답은 4번이에요. 가나다 전부 다가 맞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가나다 전부 다 일단 동그라미 1, 2, 3번은 맞는 거고 답은 4번인데 4번은 뭐냐면 감가상각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이니까 가하고 다는 요거는 취득 원가를 구성하니까 감가상각이 돼요. 근데 나의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이니까 그냥 비용이죠. 다. 얘는 상각 대상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답은 4번. 1번은 좀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 2번도 더 낮죠. 다음 중 유동자산에 속하는 게 뭐냐? 답은 2번입니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더하기 재고자산이죠. 그러니까 우리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더하기 재고자산이에요. 이거 뭐 매출채권이라든가 선급보험료, 뭐 선급금, 뭐 현금 이게 다 당좌자산이 되고 이 재고자산이죠. 상품. 그 답은 2번. 유동자에 속하는 거. 나머지는 다 비유동자산에 속합니다. 1, 2번 쉬웠고요. 자, 3번은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연수학계법이에요. 요거라든가 아니면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 이런 것들이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 말고 생산량 비례법을 반드시 공식을 꼭 기억. 공식이 뭐예요? 취득 원가에서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잔존 가치를 빼세요. 그 다음에 총 생산 예정량분의 단기 생산량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언제 취득했는지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생산량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 원가가 얼마냐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그 다음에 잔존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 300만 원. 2,700만 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총 생산 예정량이 10,000개죠. 근데 이게 지금 물어보는 게 몇 년이 2020년도 거죠. 그러니까 3,500개. 거기 7월 1일 취득 뭐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뭐냐면 2,700만 원에 대해서 35%죠. 2,700만 원 곱하기 35%. 그럼 얼마가 되는 답은 2번에 있는 945만 원. 945만 원.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답은 2번. 3번은 생산량 비례법 공식을 꼭 여기 잔존가치 빼먹으면 안 돼요. 공식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3번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죠. 4번. 자, 혜연은 2019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1억 원에 취득해서 바로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당사는 정률법을 적용, 거기서 밑줄 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산량 비례법이라든가 그다음 또는 정액법, 또 연수학계법은 취득의 잔존가치를 뺍니다. 근데 두 가지 정률법하고 이중체감법이죠. 얘는 잔존가치를 빼면 안 돼. 그냥
취득원가 때 그대로 정률을 곱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말하면 취득원가가 1억 원이죠. 곱하기 정률 그대로 30%라. 그러니까 제일 실수하는 거 뭐냐면 1억 원에서 100만 원을 빼자. 그러면 안 돼요. 그냥 1억 원 곱하기 30% 그러면 3천만 원이 첫 해년도 감가상각비 2019년도 상각비. 그럼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1억에서 3천을 빼자. 1억 마이너스 3천. 이 7천만 원이 거기 30%. 그럼 얼마가 되면 2,100만 원이 된다. 여기 2,100만 원이 된다. 2,100만 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게 4번 문제가 됩니다. 4번 문제가. 답은 몇 번이? 2번이 되죠. 2번.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2020년도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하셔야 되고 2020년도 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 그러면 3천만 원에다가 2,100 더하니까 5,100만 원이 돼야 돼요. 질문이 감가상각비를 물어봤냐?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봤냐? 이렇게 잘 보셔야 되고 또는 2020년도 장부가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기계장치 장부가액. 그러면 1억에서 5,100을 빼니까 얼마가 된다? 4,900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질문이 여러 개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 질문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가 정률법이니까 잔존 가치를 고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득원가에다 그대로 정률을 곱한다. 그것만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5번 문제 보죠. 5번. 자, 폐기와 처리 성격이 다른 게 뭐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노후된 건물 외관에 도색 작업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면 페인트 칠하는 거, 도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색이란 말 나와요.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수익적 지출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파손된 유리를 교체했다. 앞유리가 깨졌다 이런데 뭐 뒷유리가 깨질 수도 있죠. 유리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리가 뭐냐면 새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걸로도 이제 유리가 깨질 수 있어요. 그 예초기 있죠. 풀 빼는 거. 근데 예초기가 하다 보면 돌이 튑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유리가 깨졌어요. 예초기에서 자동차 이제 그 차에 그 튀겨가지고 그러니까 좀 재수 없으면 이렇게 깨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깨져도 이게 완전히 다 금이 안 가면은 뭐 주행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 차도 앞에가 이렇게 약간 금이 가 있어요. 금 간지 6년 됐어요. 이렇게. 근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냐면 이게 금이 갔는데 지금 더 갈면 더 이제 금이 가면 이제 교체해야지. 이렇게.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6년 됐어요. 그죠? 저는 또 이런 생각했죠. 겨울이 지나면은 이게 더 갈래. 근데 멀쩡하더라고요. 이렇게. 자, 아무튼 뭐냐 거기 파손된 유리 교체.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옆에 이제 그 백미러라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거기도 좀 파손돼가지고 이렇게 파손돼서 운전할 때 자만하면 안 되는데 제가 시골길 다니다가 옆에 이제 늘 다니던 길인데 너무 이제 약간 고속으로 꺾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뭐가 탁 닿아가지고 파손됐습니다. 근데 테이프로 이렇게 살짝 붙여가지고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그때는 막 급해가지고 했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테이프가 녹으려면 별로 녹지도 않고 이상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4번 건물 내부에 조명 기구를 교환한다. 건물 내부에 조명 기구 교환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전구 나간 거 이런 거 다 수익적 지출. 답은 2번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있죠?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 중부세무서가 있어요. 그때 이제 충무로역에 있었어요. 충무로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세무서 여기서 직원분들한테 강의할 때였는데 여기가 5층인데 강의실이 5층에 있다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맨날 헥헥헥대고 그래서 여름에 이제 강의하는데 밥 먹으러 점심 나갔다 오면 올라오기 싫은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고 그래서 그때 생각 엘리베이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근데 이런 엘리베이터 지금 이제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근처에 이제 그 중부세무서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명동 근처에. 근데 아마 짓고 나면 충무로 좀 아마 옮겨갈 것 같은데 아무튼 뭐냐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있으면 상당히 가치가 높은 거죠. 이렇게. 답은 2번. 이게 자본적 지출이 돼요. 자산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써보세요. 뭐냐면 우리 용어 자체 공식 용어가 이 자본적 지출이란 말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지출이다. 이 인식은 뭐예요?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뭐라고 부르죠? 수익적 지출은 이런 말, 일상적 수선 유지비다.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 그냥 비용 처리한다. 답은 2번. 좀 쉬웠고요. 자, 다음에 6번 문제가 있어요. 6번은 회계 원리에서는 잘 안 다루는데요. 근데 그냥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이거 뭐냐면 써보세요. 이제 답으로 쓴 거는 교환에 관련돼요. 교환. 그리고 단어는 뭐냐면 이게 자산의
취득 원가랑 관련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유형자산 최초의 취득 원가로 하는데 취득 원가 거기 원가가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얘는 뭘로 해야 돼요? 원가로 측정합니다. 제일 처음 할 때 원가를 기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무형자산 중에서 뭐가 있냐면 사업 결합을 통해서 취득하는 무형자산이 있어요. 이거는 공정가치로 측정해요. 제일 처음에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말고 우리 생물자산이 있죠. 생물자산은 뭘로 측정한다?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자, 우리 금융자산이 있어요. 얘는 뭘로 한다?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자산마다 좀 달라요. 이렇게. 동그라미 1번인데 원래 유형자산 취득 원가예요. 근데 뭐냐면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하는 거죠. 걔는 공정가액을 취득 원가로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자, 상업지 실질이 없는 교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이렇게 쓰죠. 이 취득 원가는 색깔을 좀 달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하냐면 매입가액에다가 부대 비용을 더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취득하는 걸 보통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뭐가 아니면 교환, 물물 교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를 주고 뭐 기계 장치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등가 교환입니다. 뭐냐면 토지를 주고 기계를 받는다. 공정가치가 안 맞으면 우리 이제 기본서 뭐냐면 재무회계나 이런 데 보면 기본서에 있는 예제예요. 뭐 토지 주고 3만 원 주고 기계를 취득한다 이런 뜻이고 이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는 교환이 있고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이 있어요. 이걸 옛날 표현이 이거를 이종자산 간의 교환. 얘는 동종자산 간의 교환이었어요. 근데 지금 IFRS 이 말 안 쓰고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는 교환, 그렇지 않은 교환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는 교환은 공정가액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실질이 없는 거는 장부가액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동그라미 2번이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이죠.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재건이 공정가액이 아니고 장부가액으로 한다. 실질이 존재하는 교환은 공정가액으로 하고 실질이 존재하지 않으면 뭘로 한다?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얘를 장부가액으로 하면 처분손익이 없어요. 공정가액하면 처분손익을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장부가액 없을 때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처분손익이 없이 상업적 실질이 없을 때는 장부가액, 처분손익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자, 동그라미 3번은 유형자산을 이런 말 쓰죠. 장기 후불이다 또는 장기 연불 조건이다. 대금 지급이 이연되는 거죠. 이연이란 말은 뭐예요? 올해 주는 게 아니고 내년도, 내후년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럴 때는 뭘로 한다? 대금 지급 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 시점의 현금 구입 가격, 어디서 보세요? 이게 프레젠트 밸류에서 이게 현금 구입 가격이 현재 가치가 된다. 현재 가치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건물을 신축하고 비춰보세요. 사용,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 그럼 얘는 다 뭐예요? 그냥 처분 손실이에요. 철거하면서 돈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한다. 그 건물의 장부가를 제거해서 처분 손실이고 철거 비용도 다 역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사자마자 철거하면 뭐예요? 토지 원가. 철거 비용도 다 토지 원가로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다 다르죠? 이 6번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도 6번인데 알아두시면 좋고 6번. 자,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은 감가산 누계액이 과소계상된 거죠. 이렇게.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기다 한번 해보죠. 자, BS에 건물을 100억 주고 샀어요. 원래 이제 감가산 누계액이 예를 들어서 20억이 돼야 돼요. 이게 80억이에요. 거기 누계액이 과소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얘를 20억이 아니고 15억을 쓴 거예요. 얘가 85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자산은 과대되죠. 1번 자산은 과대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부채랑은 상관이 없고요. 부채랑은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누계액이 20억이 됐다는 얘기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죠. 감값이 20억, 누계액 20억이죠. 그러니까 누계액 설정된 것만큼 비용 처리했어요.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거기 보시면 누계액을 과소계상했다는 얘기는 누계액을 20억 써야 되는데 15억 한 거예요. 그럼 감가비도 15억 되는 거죠. 비용이 적으니까 자본은 커져야죠. 3번 자본 과대.
답은 4번이죠. 단기순이 과대된다. 문제 뜻은 알겠죠? 7번 문제. 어렵지는 않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문제입니다. 8번. 자, 8번도 이제 우리가 조금 잘 안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재평가 모형의 세 번째 출동할 처부터 재평가 모형.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뭐에 관련된 거냐면 우리 원가 모형이 있고요. 재평가 모형이 있어요. 자, 원가 모형은 말 그대로 감가상각만 하는 거예요. 재평가 모형은 뭐냐면 감가상각 후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이게 토지면은 원가 모형은 만약에 토지라고 하면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원가 모형이고요. 재평가 모형은 상각은 안 할 테지만 시가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 공정가치 평가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재평가 모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때 주의할 거 뭐냐면 얘가 원가보다 위로 올라가요. 이게 증이죠, 증. 평가 증. 올라가는 거는 뭘로 하냐면 이름이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불러요. 재잉이라고 해서 재평가 잉여금. 뭘로 처리한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이런 뜻이고, 가액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건 뭘로 처리한다? 단기손익 처리한다. 떨어지는 거는 단기손익 처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8번 있죠.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원은 사업 건설을 위해서 토지를 300만 원에 구입했는데 X영년도 말에 공제 350세.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300만 원 주고 취득했는데 연도 말에 350으로 공정가치가 올라갔어요. 얼마가 증가했습니까? 50만 원 증가했잖아요. 이렇게 50만 원. 50만 원을 뭘로 하냐면 재평가 잉여금으로 얘를 기타 포괄세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자, 문제는 350짜리가 280이 됐어요. 이때가 이제 분계가 중요한데 뭐냐면 50만 원만큼은 재평가 잉여금을 감소하고요. 결국 뭐냐면 이 취득원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20만 원만큼이 단기 비용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질문이 중요한데 먼저 총 포괄손익에 미친 영향 이렇게. 그러면 X년도 여기 이게 요거예요. 70만 원 마이너스. 그럼 답이 3번입니다. 만약에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은 얼마야? 20만 원 마이너스. 그럼 답이 2번이 된다. 답이 2번. 그러니까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그럼 20만 원 마이너스. 총 포괄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이렇게. 그죠? 얼마가 돼요? 70만 원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70만 원 마이너스가 된다.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답은 3번. 그리고 여기 분계를 써놨습니다. 현금 300만 원 주고 토지를 샀죠. 우리 해설지에. 그 다음에 토지가 350 됐으니까 50만 원 증가하고 재평가 잉여금. 이게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문제는 X년 12월 31일 때예요. 대변에 토지가 70만 원이 없어요. 70만 원.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 50만 원 없어지고 그 밑에 재평가 손실로다가 20만 원을 잡는다. 그 분계도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돼요. 분계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8번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했을 때 공부를 좀 잘 하시고 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토지일 때 분계를 썼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손익계산서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연도가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X0년도, X1년도죠? 이렇게. X0년도 주는 사람들 항상 조심해야 돼. 실수를 유발하니까 X1년도 이렇게 하면 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부러 X0년도, X1년도를 주죠. 이렇게. 저라면 이런 사람도 아주 싫어합니다. 이렇게. 옛날에 막 농구할 때 있었어요. 농구 이렇게 한참.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농구할 때 백코트를 이제 늦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드가 이렇게 공 이제 드리블 치고 할 때 뒤에서 이제 탁 쳐가지고 공을 낚아채 뺏을 수가 있죠. 이렇게. 근데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제 형이죠. 저보다 이제 한 살 많아요. 중학교 이제 선배가 있었는데 선배가 이제 백코트가 늦는데 이제 뒤에 이렇게 오니까 이제 가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서 이제 센터 애들이 골대 이제 들어가는데 야 뒤에 조심하라고. 뒤에 저 형 조심해. 그때 그 형이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 이렇게 좀 치사하게 농구 안 하는데 뒤에서 막 몰래 원래는 그것도 다 스포츠의 하나죠. 이렇게 잘한다 하면 누가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형의 이제 플레이는 이제 그렇게 좀 치사하게 누구 뒤에서 이렇게 좀 이런 거를 싫어하는 거죠. 근데 우리 문제를 내거나 할 때도 뭐냐면 크게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 자체가 너무 차프해가지고 모두가 수긍하게 만들어. 아, 내가 전혀 여기는 생각을 못 해봤다. 이런 이제 문제를 내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뭐냐면 좀 이렇게 주의력을 이제 혼란스럽게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엄청 긴장하고 하니까 X0년도, X1년도 할 때 뭐예요? 아 이거 X0년도를 이제 읽지만은 본인이 순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지막에 질문이 뭐냐면 X1년도 뭐가 얼마냐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50만 원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X1, 여기가 X 이렇게 생각. 이게 아니고 여기가 X0년도, 여기 X1년도. 항상 이렇게 X0년도 또는 2010년도다.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그럼 12년도는 3차년도예요. 2차년도가 아니고. 2020년도, 2021년도, 22년도 이런 거 할 때 조금 여러분 연도를 좀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X0년도, X1년도가 돼 있고 여기 단기순이익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기타 포괄손익 가감하면 이게 총 포괄손익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X0년도 보세요. 300짜리가 350 되면 단기손익이 미친 영향이 없고 기타 포괄손익이 50만 원 증가. 그래서 총 포괄손익이 50만 원 증가예요. 그 다음에 X1년도는 350짜리 208 이게 시험 문제인데 기타 포괄손익이 50만 원 마이너스고요. 단기손익이 20만 원 마이너스예요. 총 얼마냐면 70만 원 마이너스죠. 이게 70만 원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배웠잖아. FVOCI 금융자산 이렇게. 그럼 얘는 뭐냐면 30만 원, 아니 300짜리가 350 돼서 이게 빨간색 하면 분홍색 FVOCI 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분계를 쓰면 여기 평가액이 50만 원 없어지고 평가 손실이 20만 원이잖아요. 그럼 걔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여기 X1년도 할 때 70만 원 마이너스죠. 단기손익이 없고 총포괄손익 똑같이 70만 원인데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게 FVPL이에요. FVPL이다. 그러면 얘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파란색. 그럼 FVPL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70만 원 마이너스예요. 여긴 0이 돼. 그럼 총포괄손익 똑같이 70만 원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총포괄손익 똑같다. 자산의 변화가 총포괄손익이 된다. 그 안에 이제 구성 항목이 있죠. 이게 단기손익이냐 기타 포괄손익이냐. 포인트가 요거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이 기타 포괄손익의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뭐 재분류 조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22년 전인가 IMF 그때 지나면서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와. 근데 그때는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조정이 자본조정. 2007년도부터 이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교수님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타 포괄손익, 총포괄손익 개념을.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걸 모르니까 모르는 가운데 교수님들이 생각한 깊이 있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구나. 그거를 뒤늦게 깨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 포괄손익 계산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단기손익만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평가손익을 자본조정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거래도 손익거래다 할 때 그냥 자본거래다 대충 때려 넣어놨던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논리가 이건 다 손익거래다. 이 총포괄손익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고, 사실은 회계원리 할 때는 여기 FVOCI, FPL 있죠? 이 정도만 잘 구분하면 됩니다. 근데 이왕 하는 거 여기 이제 유형자산의 재평가가 있고 또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정가치 모형을 쓰면 항상 뭐랑 똑같다고 했어요? 요거랑 투자부동산하고 똑같아요.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하고 여기 FVPL 금융자산 있죠? 요 회계 처리가 서로 똑같다. 그러니까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 쓰면 삼각하지 말고 그냥 평가를 하고 평가손익은 다 단기손익 처리한다. 거기에 8번 문제, 8번. 자,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게 한두 문제 있지만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한번 들어두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9번 문제 보세요. 9번. 자, 뭐냐면 2020년 12월 31일 결산 시 주식회사 유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게 뭐냐?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정률법이죠. 취득원가 500만 원입니다. 여기 잔존가치를 줘도 걔를 신경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률법은 취득원가에 그대로 정률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에서 정률 40%니까 500만 원 곱하기 40%면 200만 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연도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면 300만 원 곱하기 정률이 몇 프로죠? 40%. 여기 120만 원이죠. 이렇게. 그래서 누계액이 얼마냐? 그럼 320이 돼야 되고요. 장부 금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차량 운반에서 장부 금액이 얼마? 그러면 500에서 320을 빼면 180만 원 돼야 돼. 180만 원. 질문이 두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렇게 BS에 보시면 차량 운반구인가요? 차량 운반. 차량 운반구가 취득 원가는 500만 원이고 감가상 누계액 있죠? 여기 320이라고요.
이게 18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80만 원. 물어보는 질문이 장부 금액이 얼마냐면 여기 180만 원. 누계액이 얼마 320만 원. 이렇게 취득원가 얼마 그럼 취득원가 500만 원이었던 거죠. 근데 거의 취득원가 안 물어보고 얘 아니면 얘를 물어본다. 거기 9번 문제는 9번. 자, 그다음에 10번 문제도 역시 좀 별표를 쳐두시고 자, 10번 문제는 이제 복구 충당 문제. 복구 충당 문제. 자, 환경 관련 법률 때문에 어떤 자산을 취득한다면 반드시 나중에 원상 복구한다. 제가 여기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학원이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을지로 있고 여기 있는데 만약 다른 곳으로 이전해요. 이때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어떤 학원이 들어오면 좋지만 뭐 독서실 할 거예요. 그럼 독서실 칠판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원상 복구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째로 학원으로 누군가한테 넘기면 제일 이상적인 건데 그렇지 않아요. 뭐 장사가 안 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학원 안 하고 뭐 독서실 하자 일반 사무실을 쓴다. 사무실 칠판이 왜 필요해요? 물론 필요할 수 있죠. 뭐 발표 같은 거 시키면. 근데 거의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원상 복구해야 되니까 이거 다 철거하는 비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학원의 재무제표를 보지 않았지만 만약 우리 학원의 재무제표를 꺼내서 보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다? 복구 충당 부채가 있어요. 복구비. 요거 다 철거하는 비. 그걸 추정해서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이 장부에 적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취득했으면 그 자산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원상 복구할 때 들어가는 거. 그 돈까지도 다 장부상 부채로 기록을 해놔야 된다. 이게 바로 복구 충당 부채입니다. 그러면 자 내용을 보죠. 자 민아는 1,000만 원의 해양 구조물을 취득했는데 해양 구조물을 5년간 사용한 후에는 이를 해체해서 원상 복구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5년 후 복구 비용이 200만 원입니다. 그럼 그거를 현재 가치 땡겨야 되는데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5년 10% 1원의 현가계수는 얼마냐면 0.6이죠. 200만 원 곱하기 0.6을 하면 얼마예요? 120만 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120만 원. 그러니까 얘를 분계를 거기 안 적어놨는데 분계를 적어보면 현금이 1,000만 원 나가요. 해양 구조물을 구축물이라고 쓰자. 구축물이 1,000만 원. 그 다음에 미래 복구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복구비를 한번 분계를 한번 써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구축물이라고 적는 거예요. 자산. 구축물이 얼마냐면 120만 원이죠. 200만 원 곱하기 0.6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써야 돼요? 복구 충당 부채. 복충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 얘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해야 되고요. 복구 충당 부채는 지금은 120이지만 5년 뒤엔 200이 돼야 되잖아요. 차입원가. 이렇게 여기 만약 이자율이 10%면 고분계만 써보겠습니다. 여기다 차입원가 하면서 얼마예요? 120만 원 곱하기 10%니까 12만 원. 복구 충당 부채가 얼마냐면 1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물어본 질문이 뭐를 물어봤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020년도 말 복구 충당 부채 얼마 이렇게 해야죠. 얼마가 돼? 132만 원. 사실은 여기다 곱하기 1.1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 다음 연도 거. 그 다음 연도 거는 어떻게 돼요? 차입 원가에서 여기 132만 원이 10%니까 13만 2천 원이죠. 여기다 복구 충당 부채 13만 2천 원을 해야 된다. 그럼 그 다음 연도는 뭐예요? 여기 이거 하면 얼마죠? 여기다 13만 2천 원. 145만 2천 원이죠? 그럼 그 다음 연도 얼마예요? 14만 5,200원을 이제 늘린다.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5년 동안 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 원래 200만 원 돼야 된다. 물론 이제 숫자가 간략하게 줬으니까 여기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취득원가. 아까 제가 써놨을 텐데 자산 취득원가 있죠?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취득원가 여기 있네. 취득원가. 취득할 때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 매입가에다 부대비용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교환도 다 취득원가고 복구 충당 부채 있죠. 복구비 현재 가치를 취득원가에 더하라고요. 취득원가를 공부하면서 이 복구 충당 부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이거 보자. 먼저 손익계산 발생주의한다. 그런 뜻입니다. 발생주의. 그러니까 우리 감가상각하는 것도 다 발생주의랑 관련돼 있어요. 내가 돈은 다 나갔어요. 어떤 기계를 사오면서. 하지만 얘를 한 10년 동안 쓴다. 그럼 10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해야 된다. 10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10년도 금세 가더라. 금세. 그죠? 10년도 금세 갑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순액주의가 아니고 총액주의죠. 자산 부채 그리고 수익 비용은 상기하지 말고 총액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계 하나만 쓰면 돼요. 내가 1,000원짜리를 1,500원에 판다는 분계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매출이라면 현금이 1,500원이고 여기다 매출 1,500.
상품이 없어져요. 1,000원짜리가 이렇게 1,000원짜리 없어지면 여기다 매출원까지 CGS 1,000원. 그래서 여기 이제 총액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여기 수익하고 여기 비용이죠. 이걸 다 나타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품을 팔면서 이런 분계를 쓰면 안 된다는 뜻. 이런 분계 쓰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 1,000원짜리 1,500원 팔면 현금이 1,500원이고 여기다 상품 1,000원 쓰면서 전 여기다 상품 처분이익으로 500원 쓰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순액으로 나타내는 게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주된 영업인 상품 같은 건 안 되고 뭐만 토지 같은 거. 기계장치나 토지 이런 유형자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순액으로 할 수 있어요. 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책에서 보면은 뭐 땅 팔고 기계 팔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동차도 그렇죠. 자동차도. 우리 맨날 뭐 사고 팔고 할 것 같지만 차를 사거나 차를 파는 거는 대단히 큰 맘 먹고 하는 거죠. 집이다 여러분들 집. 이사 몇 번 다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사 다닐 것도 한 10년에 한 번씩 다닐까 말까 하죠. 물론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막 자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한 곳에 가면 왜냐면 저도 있고 애들 막 성장하고 하잖아요. 친구들도 있고 또래 집단 친구들이 있는데 막 이렇게 이사 다니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11번 문제입니다. 11번. 그 다음에 3번 실현주의 있죠. 자,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원칙적으로 미실현 수익은 단기 손익에 산입하지 않고 거기 원칙적이라는 말을 쓴 건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FVPL 평가 손익이 있어요. 이거 FVPL 금융 이거 원래 미실현 손익이잖아요. 하지만 단기 손익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원칙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칙적이란 말은 예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객관식 같은 거 할 때 이제 원칙적으로 이런 말을 쓰는 거는 웬만하면 이 문장이 맞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자, 4번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죠.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된 비용을 대응 표시해서 수익 비용 대응. 우리 매칭이라는 말을 쓰죠. 수익을 인식할 때 비용을 따라 인식한다. 그러니까 우리 매출원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사올 때 왜 비용이 아니냐? 왜냐하면 물건을 판매할 때 수익을 잡으면서 비용을 따라 잡아야 된다. 수익 비용 대응과 관련돼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순액주의가 아니고 총액으로 해야 되는 게 대원칙이 된다. 자, 그다음에 12번부터는 또 쉽습니다. 12번. 자, 다음 중 회계 등식이 옳은 게 뭐냐? 이거 뭐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자산 더하기 부채가 틀렸죠. 1번 틀렸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산 더하기 자본이 부채 말이 안 되죠. 답은 3번.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가 된다.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 4번. 자본은 뭐예요? 자산 빼기 부채죠. 그게 자본. 답은 3번. 답은 3번. 자, 이제 13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결산 절차를 바르게 나타내는 게 뭐냐? 자, A가 먼저 분계장을 작성하죠. 그다음에 이제 B가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 등을 마감해서 그게 만약에 수익 계정이면 손익계산서에 비용이면은 손익계산서, 자산이면은 재무상태평 하는 거죠. 그래서 각 계정이 마감되고 그 마감된 금액을 갖다 옮겨 적으면 뭐가 만들어진다?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진다. 답은 1번 A, B, C 순서죠. 지금은 뭐예요? 분계를 집어넣으면 알아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13번 같은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거의. 왜? 논점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맨날 자동차 이야기했잖아요. 자동차가 뭐예요? 기아 변속하고 클러치 조작해야 되는데 요새도 급발진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수동차 우리 오토매틱 차량 말고 수동으로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엄청 이게 피곤하죠. 특히 이제 막히는 곳에서 한번 계속 한번 해보세요. 차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가 아마 엄청 힘들 거예요. 근데 오토매틱 차량으로 하면 엄청 편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뭐의 위험이? 급발진의 위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논의가 이제 뭐냐면 그 급발진데 이게 되지 않도록 이제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성능이 좋은 차는 좀 위험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어느 적정선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전자기적으로 막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뭐냐면 아무튼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제 나중에는 뭐예요?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자율주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막 기아나 클러치 뭐 이런 거 얘기해봐야 사람들의 관심사항이 전혀 없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13번도 사실은 중요성은 떨어지는데 교수님 중에도 수동차를 모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회계라면 이 장부 마감된 이런 건 알아야지 해가지고 13번 같은 걸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걸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자,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단계순이익 10만 원이 계산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누락 및 오류사항이 있었죠. 올바른 게 얼마냐. 그래서 임차료 선급분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걔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선급 임차료 그리고 임차료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플러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 그다음에 대여금 이자 선수분이 있는 거죠.
그럼 걔는 어떻게 되냐면 이자 수익에 대해서 선수이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자 수익을 차변에서 취소해야죠. 마이너스다. 그래서 7,000원은 플러스고 3,000원 마이너스니까 4,000원 플러스 하죠. 답이 얼마? 3번이 10만 4천 되네. 10만 4천 원. 자, 이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선생님, 저는 임차료 선급분에 대해서 여기다 이렇게 현금 쓰고 싶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14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14번이라는 게 내가 돈을 미리 지급한 게 있는데 그중에 기간이 경과되지 않고 내년도 거를 미리 지급한 게 있다. 거기에 대한 수정 분기엔 선급 임차료와 임차료를 집어넣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대여금 이자 선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년도 이자까지 미리 받았어요. 내년도에 해당해 3,000원이에요. 근데 내가 받은 거를 다 수익 처리했으면 수익을 취소하고 부채 처리하란 말이에요. 아, 저는 이자 선수분하면 여기다 현금 선수수익 이렇게 선수이자 이런 거 쓰고 싶은데요. 아, 이러면 이 사람은 무개념한 사람이고 이 문제의 취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생각날 수 있도록 좀 약간 더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노력하라는 게 별게 아니고 몇 번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공부하는 사람 중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똑같이 나와요. 그때 뭘 느껴요? 미소가 지어지죠. 아, 저 친구가 좀 더 해야겠구나.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조금 더 해야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 중에도 약간의 사오정이 있잖아요. 사오정. 뭐라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욕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말귀가 이제 잘못 알아듣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회계에 있어서 사오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지, 이 문제의 취지.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문장을 길게 주는 게 아니고 짧게 주고 그걸 빨리 알아들으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14번 같은 문제도 뭐냐면 자, 단계 수익이 10만 원인데 다음과 같은 누락 및 오류 사항이 있었다. 수정 후 정확한 단계 수익이 얼마냐? 그러면 거기 임차료 선급분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내년도 임차료를 갖다 미리 지급했으면 걔를 수정 분괴를 통해서 7,000원 자산 잡으면서 그다음에 비용을 취소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라고 하는 그 긴 문장을 줄여서 임차료 선급분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들어야 된다.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붙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길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만약 면접이라면 미소를 짓고 이 교수님의 의중을 알아들어야 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이제 그 숙명이라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긴 문장을 짧게 축약시켜서 임차료 선급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고. 그럼 대여금 이자죠. 차입금이 아니에요. 차입금이 아닙니다. 만약에 차입한 거라면 이자 선급분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거기가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게 차입금이라면 이자 선급분이라고 썼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선급 이자를 쓰면서 이자 비용을 취소하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차입금은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대여금 이자를 수취하는 거고. 내가 받은 다음에 이걸 다 수익 처리했지만 선수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년도 거를 내가 미리 받았다. 근데 이제 그걸 수익 처리했으니까 수익을 취소하고 부채 처리해 주세요. 여기 있죠? 수익을 취소하고 부채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긴 문장을 짧게 축약하면 대여금이자 선수분 이렇게 하면 이거를 알아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회계가 처음에는 이제 뭐냐면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아 내가 이런 거 오해했구나 그것만 조금씩 이제 보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천문학을 한다, 뭐 별이 해서 어디 있는지 찾아낸다,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거 엄청 어렵죠. 지금도 막 바이러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저거 뭐죠 유튜브 보니까 막 염기 서열이 어떻게 뭔 말인지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막 뭔가 이렇게 연구 그런 거 어렵죠. 근데 우리는 그냥 약간의 이제 어떤 뭐 국어 실력이라 할까 그리고 회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용적으로 쓰는 어떤 표현들 그런 것들만 빨리 숙지하면은 회계만큼 이제 쉬운 게 없어요. 자, 그래서 14번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해수가 2020년 3월 10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을 결의한 시점의 분계로 올바른 게 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차변에 뭘 써야 돼요? 이익위험을 줄여라. 근데 거기 미처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처분이란 말은 사용이에요. 미사용된 이익위험이에요. 사용된 거는 이미 배당으로 줬다는 뜻이고 미사용된 이익위험을 없애면서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이죠. 대변의 미지급 배당. 그러니까 배당을 결의했죠. 여기다 좀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뭐냐면 배당을 결의했다는 뜻. 배당 결의. 그다음 배당을 지급했다. 결의한 시점이니까 여기 뭐 미지급 배당금이죠. 여기다 이제 이익염을 쓰면서 그럼 배당을 지급해요. 지급하면 현금이 나가면서 미지급 배당금이 없어져야죠. 이렇게. 여기 답은 몇 번이 되냐 하면 답은 1번이 된다는 뜻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예요. 이게 비용이 아니라고요. 이거 우리가 말하면 잉여금 처분이다. 잉여금을 처분한다는 말은 이 처분이 사용한다는 뜻. 잉여금을 써야 된다. 이익염을 써야 된다. 이익염을 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답은 1번이고 답은 1번. 그러니까 이런 분계 생각나죠? 그래서 이런 거 날짜를 보세요. 날짜. 자, X1년도 12월 31일 배당 기준일. 배당을 줄지 말지 정하는 날. 그 다음에 주주총회죠. 여기 주주총회가 언제였으냐. 여기 보면 3월 10일이죠. 이렇게. 얘가 배당 결의 시점이다. 결의의 동의어가 선언 시점이다. 그리고 실제 돈 주는 날. 이게 지급일이죠. 그래서 중요한 날은 요 날. 배당 선언하는 날. 배당 결의 시점이 된다. 15번 문제고요.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면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거래를 골라봐라. 자산 증가하면서 부채 증가하는 거. 그러면 직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걔를 분계를 쓰면 어떻게 돼요? 현금이 나가면서 급여죠. 얘는 뭐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감소한 거죠? 안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컴퓨터를 현금 지급하고 구입했다. 그러면 분계를 써보세요. 비품, 현금. 자산 감소, 자산 증가. 답은 3번이죠. 사무용 책상을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카드 결제한 거 이렇게. 그럼 분계가 뭐? 비품하면서 여기가 미지급금.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증가했죠.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현금 받고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이죠. 아이고 씨. 거기 보면 거래처 현금을 받고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 물론 이제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이 없어지면서 매출원가 들어가야 된다. 요런 거예요. 답은 3번. 아무튼 우리가 분계를 주고 이 분계에 맞는 거. 그러니까 뭐가 다음 중 5형식인 것은 다음 중 4형식인 것은 뭐 영어 문법 할 때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취지의 문제라는 거 그런 거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17번 하나 별표 치시고 17번. 17번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17번은 질문이 뭐냐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대손충당금이 얼마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런 내용이 될 거예요. 이런 내용. 자, 뭐냐면 우리 BS가 이렇게 했으면 매출 채권이 있고 여기서 대손충당금을 빼라고요. 이게 장부 가치가 나오는데 거기 뭐라 줬냐면 네오박스 밑에 보세요. 2020년도 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율이 2%니까 이 대손충당금 이 채권이 2%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기말 채권을 구해야 돼. 이게 매출 채권 계정이면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외상 매출금 받으러미 전부 다 매출 채권이죠. 그러니까 200만 원, 300만 원 따로 하지 말고 500만 원이에요. 기초 채권은 500만 원. 그다음 2020년도에 외상 매출액이 있습니다. 거기 얼마면 1,300만 원. 차변이 얼마냐면 1,800만 원이고 자, 오른쪽도 1,800만 원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때 상품 외상 매출액에 대해서 회수된 거죠. 외상 매출금 회수액이 940이고 어음 회수한 게 230이에요. 그러니까 1,170만 원 회수가 됐고요. 대손이 30만 원 발생했어요. 여기까지 하면 1,200만 원이죠. 그럼 1번. 기말 채권 얼마냐면 600만 원이에요. 이 600만 원 일로 간다고. 여기 600만 원. 600만 원 2% 하면 12만 원이죠. 588만 원이 장부 가치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물어봤냐면 기말 대손충당금이 얼마냐 이렇게. 기말 대손충당금 얼마냐. 이걸 물어 이걸. 그러니까 뭘 구해야 돼? 채권의 2%가 대손충당금이니까 채권을 구하자. 채권 600만 원. 거기 2%니까 얘는 12만 원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재고 평가 손실이 얼마냐? 이 문제도 역시 별표를 치시고. 자, 순서가 이렇게 돼 있지만 뭐부터 봐야 되냐? 제품부터 보죠. 제품. 왜냐하면 원재료는 제품에 종속돼 있다고요. 제품에 대해 저가법을 쓰면 원재료를 감액한다는 뜻이. 지금 제품 봐보세요. 취득원가는 150이고 순실현 가치는 145만 원이니까 제품에 5만 원 평가 손실이죠. 원재료 봐보세요. 원재료 취득원가 20만 원이고 현행대체원가 15만 원이죠. 5만 원 마이너스.
그다음에 제공품은 독자평가예요. 독자평가. 자, 취득원가가 있고 순실현 가치 20점 더 높죠. 그러니까 뭘로 한다? 걔는 취득원가 25만 원. 평가 손실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그러니까 제공품은 독자평가가 되고 원재료는 제품에 종속돼 있다. 제품에 대해 저가법을 쓰면 원재료를 감액한다. 제품은 뭘로 한다? 순실현 가치를 가지고 저가법을 쓴다. 이런 뜻이에요. 원재료가 현행 대체원가. 자, 다음에 19번 문제 보죠. 자,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게 뭐냐 이렇게. 그래서 먼저 답이 3번인데 3번이 중요한데 내부 창출 영업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외부에서 돈 주고 구입한 것만 인정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뭐가 되냐면 내부 창출 영업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내부 창출 무형자산과 헷갈리면 안 돼요. 내부 창출 무형자산 이걸 뭐라 불러? 얘를 개발비라 부르죠. 얘를 개발비라고 부른다. 얘를 개발비라고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19번 문제가 3번이 답이 틀렸는데 내부 창출 영업권은 자산을 기록하는데 안 되죠. 내부 창출 영업권은 없어요. 외부에서 돈 주고 구입한 것만 기록된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3번. 그다음에 4번도 뭐가 중요하냐면 무형자산의 말이 중요해요. 유형자산이 성립하지 않고 무형자산인데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뭘로 한다? 정액법으로 한다. 정액법으로 한다. 그건 무형자산만 성립합니다. 4번. 라이선스가 있죠. 허가권. 라이선스 하는 거. 우리 운전면허증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다른 기업 제품 또는 제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허가를 얻은 걸 얘기합니다. 자, 취득원가를 인식하고 무형자산 원가입니다. 내역연수가 한정이면 합력 기간 동안 상각하고 내역연수가 비한정이에요. 만약에 정할 수 없다. 그럼 얘는 상각하지 않고 대신에 뭘 인식한다?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그다음 동그라미 1번입니다.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개념 체계가 있잖아요. 개념 체계가 막 개정됐습니다. 이렇게 이거하고 기준이 있어요. 근데 기준은 아직 개정이 안 됐으면 뭘 따라야? 당연히 이걸 따라야죠. 뭐라 해서 개념 체계는 기준에 우선하지 않는다. 가끔 막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개념 체계가 바뀌었는데 자산의 정의가 무형자산 이런 데 보니까 안 바뀌었는데 괜찮아요. 아직 이걸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개념 체계라고 하는 거는 그냥 큰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얘랑 충돌하면 당연히 뭘로 한다? 얘로 한다. 얘로 하는 게 아니고 얘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걸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19번이고 그다음 20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채에 관한 거죠. 잘못된 게 뭐냐? 자, 우리 시장 이자율보다 표시 이자율이 낮아요. 써보세요. 자, 시장 이자율이 12%, 표시 이자율 10%죠. 무슨 발행이죠? 할인 발행 맞습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 할증 발행 차금 유효자법 생각하죠? 그러면 할증 발행 상가액은 기간 경과에 증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액은 둘 다 증가 기억나요?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상가액은 둘 다 증가한다. 답은 3번인데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면 무조건 유효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죠.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면 차입 이자율이 더 높아진다. 발행가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차입 이자율이 더 높아진다. 답은 3번. 자, 사채 발행으로 인한 부담이 사채 발행비예요.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죠. 발행가에서 차감한다. 그래서 유효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높아진다. 답은 3번입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기말 자산이 얼마냐? 그럼 여러분들은 기말 자본부터 구하셔야 돼요. 기말 자본 어떻게 구하냐면 기초 자본에다가 단기 순이익을 더하셔야 돼요. 그럼 두 개 묶어 보세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50만 원이 단기 순이익. 기초 자본 50에다가 단기 순 50을 더하면 기말 자본은 100만 원. 거기다 기말 부채 20을 더하면 기말 자산 얼마요? 120만 원. 답은 2번. 쉬웠죠? 21번. 자, 22번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이 발생하는 분계. 그럼 비용은 차변이에요. 그럼 대변에 뭘 써야 돼요? 1번 자산이라면 감소. 3번 수익이라면 증가인데 이렇게. 그다음에 2번 부채 증가가 되죠. 부채 증가 비용이 발생할 때니까 거기 3번 같은 건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비용이 발생하면서 수익이 증가한다. 아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답을 2번으로 해야겠다. 답을 2번. 그러니까 보통 비용이 발생할 때 대변에 자산이라면 감소, 부채라면 증가한다. 부채라면 증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도 있냐면 4번처럼 자본의 증가도 있어요. 비용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게 언제 나오냐면 스탁옵션 같은 걸 때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냐? 비용은 차변이죠. 그럼 대변에 부채가 증가 이런 거래가 빈번한 거래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4번에 있는 자본의 증가 그런 거래가 있긴 있어요. 주식 기준 보상할 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계를 써보면
이런 분계가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면 4번에 주식 기준 보상 100원. 여기가 주식 선택권. 스탁 옵션을 얘기합니다. 100원.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요거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본이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주식 기준 보상이 쉽게 말하면 급여예요, 급여. 월급 대신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줬으니까. 근데 제가 이 분계는 사실은 두 개를 합친 거예요. 먼저 뭐냐면 현금으로 급여를 준 거예요. 급여 100, 현금 100. 그 다음에 바로 현금을 되돌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스탁 옵션을 준 거죠. 주식 선택권. 현금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사이 현금이 껴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본이 증가하는 거래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흔한 거래는 아니죠. 여기서는 흔한 거래를 찾으라. 그러니까 일부러 이걸 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출제자가 원해. 우리는 이의 제기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4번 손님 4번 되죠 당연히. 하지만 일상적이지가 않잖아요. 일상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급여, 미지급 급여 이런 게 일상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답을 몇 번 찍고 2번 찍고 나오라고. 2번 찍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그러니까 4번이 100% 틀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4번도 물론 되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이 되는데요. 본인은 맞은 틀린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이거 모두 정답 처리했는지 아니면 2번도 되고 4번도 되고 이렇게 해놨는지 알 길이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2번은 명확하잖아요. 빨리 2번을 찍고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듣고 하면서 뭐냐면 항상 긍정적이고 교수님들의 그 원하는 대로 출제하는 교수님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잘난 척하면 잘난 척하는 대로 맞춰서 해주면 되고 그 사람이 문제를 갖다 너무 거칠게 내서 우리는 거칠게 답을 해주면 돼요. 그냥. 여기도 상당히 거친 문제죠. 이런 문제가. 여기 거기에 맞게 가장 최선의 답은 몇 번? 2번을 찍고 나오란 말. 2번을 찍고 나와야 된다. 그게 가장 올바른 수험생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22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게 뭐냐? 답은 1번인데 시산표 차변 대변 합계액이 일치하면 기존 계정 기록에 오류가 전혀 없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발견할 수 없는 오류인데 발견할 수 없는 오류. 그러니까 계정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매출 채권 계정에다 해야 되는데 매입 채무 계정에 했다든가 계정을 잘못 선택한 오류죠. 하지만 대차가 맞으면 못 찾는다. 그 인과꼬리 얘기하면 대차가 일치하더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게 답은 1번이죠. 2번 분계장은 거래 발생 순서대로 기록하죠. 마치 상황 기록부 이렇게 상황 일지 같은 거. 그러니까 매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 몇 시에 무슨 이걸 계속 적는 거죠. 지금도 만약에 질병관리본부에는 전국에서 계속 전화가 올 거예요. 뭐 누구 이상해요, 뭐 하면 그걸 다 시간대로 다 적는 거죠. 이렇게. 우리 예전에 뭐 세월호나 이렇게 할 때도 분명히 이제 뭐요 해양경찰 뭐 그런데 막 계속 뭐 무전이니 뭐니 하면서 할 거 다 적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분계. 회사로 말하면 분계와 같은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자산의 증가와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기록한다. 자산 증가 차변, 비용 발생 차변 맞죠? 그다음 자산 부채의 증가 또는 감소, 비용과 수익의 발생들을 거래의 요소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답은 1번. 답은 1번. 시산표의 차변, 대변이 일치하면 오류가 전혀 없다. 아니죠. 대차 평균이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발견할 수 없는 오류죠. 사실 회계 원리에서는 시산표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계정에 기입된 금액의 내용으로 봐서 가론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얘는 이제 뭐냐면 선급금이라는 거. 선급. 그래서 거기 해설제 제가 분계도 써놨는데 6월 1일 30만 원 나가면서 선급금 한 거예요. 선급금은 계약금도 미리 준 거죠. 나중에 이제 물건을 주게 돼. 물건을 갖다 이제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급금이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건이 들어오면 계약금을 준 선급금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게 상품이라고 써준 거죠. 상품. 그러니까 계약금토로 내가 30만 원을 먼저 줬어요. 물건은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러면 걔는 상품이라고 쓸 수 없어요. 물건을 내가 받았죠. 그럼 상품. 그리고 선급금이 없어진다.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 이런 것도 이제 쉬운 건데 한번 생각을 안 해보면 못 푸는 거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예요? 우리가 모의고사 15회차 이렇게 보죠. 회계 원리. 문제도 엄청 많죠. 근데 이렇게 다 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최선의 답을 낼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수험생들이 꼭 해야 될 그런 자세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한 375문제 풉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그 중에는 몇 개는 중복이 되겠죠. 근데 지금 기본 취지는 뭐냐면 중요한 것들은 몇 번 더 내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고 그다음에 최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상황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들어줘서
다 장착을 해두면 이게 아주 요긴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쓰일 겁니다. 자, 마지막 25번 보세요. 계속기업의 가정이 뭐예요? 계속기업의 반대말이 청산기업이죠. 회사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쭉 갈 거란 전제하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지구가 망하지 않는다. 이 전제하에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망해요. 막 바이러스 우리 다 죽는다. 그럼 우리 여기 공부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기간 동안 열심히 이제 놀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렇지 않고 이제 세상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럼 정상 돌아왔을 때 뭐예요? 나는 빨리 취업해서 공기업에서 일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지금 공부해야 된다. 공부. 먼저 보시면 계속기업의 과정을 통해서 먼저 1번 역사적 원가평가죠. 공정가치 평가할 필요 없어. 왜? 내가 이 유형자산을 계속 쓸 거예요. 처분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굳이 평가할 필요가 없더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 결국 감가상 관련돼 있죠. 이렇게. 수익비용 대응 원칙. 그러니까 사올 때 비용이 아니고 쓰는 거에 맞춰서 비품 같은 거 5년 동안 쓴다. 5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하자. 왜? 수익을 5년 동안 인식하니까 비용도 5년 동안 나눠서 인식한다. 수익비용 대응. 그게 3번의 원가의 기간별 배분. 그래서 우리가 원가 배분이라는 말을 썼죠. 감가상을 원가 배분이라 한다. 취득 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나눈다 이런 뜻이죠. 답은 4번인데 독립적인 법인격으로 한다. 이건 계속기업과 무관하고 옛날에 우리가 기업 실체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뭐냐면 기본 가정에서 이런 건 다 빠져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독립적인 법인격이라는 기업 실체의 가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얘는 계속기업과는 관련성이 없더라.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취득 원가 부분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교환도 좀 나왔었죠. 이렇게 장기 연불 조건을 막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취득 원가 쪽에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회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8회 때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